예, 여러분, 시험 대비 영상입니다. 지금 주말인데 조금 영상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영상 다 올려줄 거고요. 영상 잘 보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 잘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이 시험에 중에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지역은 중국, 몽골 제국부터 시작하는 어, 부분과 그리고 유럽, 이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어, 전 세계적인 교역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동아시아 문화권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을 잇는 세계적인 교역망, 나중엔 아메리카 대륙까지 포함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져 갔는지, 특히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중국의 역사고, 어떻게 중국에 몽골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하면은 우리 당나라 얘기부터 해야 돼요. 당나라라는 제국이 중국과 또 동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됐는데 이 당나라는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되느냐? 이유는 다양하지만 각 지방의 절도사들이 이 절도사들이 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절도사들은 지방의 뭐 군대 장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를 이끈 절도사들이 각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더 이상 당나라의 황제도 어쩌지 못하는 지경이 발생하죠. 그렇게 혼란에 혼란이 계속이 되다가 결국 당나라는 멸망하고 5대 19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대 19군 중국의 북쪽과 남쪽에 여러 나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멸망하는 혼란의 시기였어요. 자, 뭐 5대 19에 대해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중에 중국의 후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된다. 후진에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석경당이라는 인물이 중국을 자기가 너무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북쪽의 유목민족인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족에게 딜을 거는 거죠. 거란족과 딜을 걸어서 자, 지금 이제 이건 송나라지만 원래 후진이었습니다. 이 요 나라를 세웠던 거란족에게 요 땅을, 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대신 나를 도와줘라. 내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도움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이 석경당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거란에 양도를 하게 됨으로써 거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통일하죠. 하지만 결국은 후진 석경당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송나라가 결국은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한족 왕조죠. 한족 왕조인 송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역사에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운 16주는 여전히 이 요 나라를 세운 거란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가 거란족에게 넘어가 있는 이 미묘한 상황이 결국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의 이 갈등을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북쪽에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 그 이외의 중국 지역을 통일한 송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송나라는 역시 당나라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윤은 송나라의 송태조로 불리게 되죠. 그럼 수도는 어디로 두었나요? 카이펑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기 황하강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카이펑, 개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카이펑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제 조광용이 송나라를 세웠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력을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느냐. 즉 군대를 가진 지방 장관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오로지 한 명의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서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이룩하는 것. 이것이 조광운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그 관심사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문치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문치주의 정책은 뭐냐? 문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고 학문을 공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군인들, 이 군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관이라고 할 수 있죠. 무관보다 문관이 훨씬 더 힘이 강해짐으로써 문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문치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 문관 관료들이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문치주의를 통해서 무관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황제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세력은 없어져요. 하지만 당연히 또 군사력이 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결과였겠죠. 자, 또 동시에 과거제를 개혁을 합니다. 과거제는 관리를 뽑는 시험이죠. 이 과거제가 예전에는 불공평하고 뭔가 귀족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이었다면은 송나라 때의 문치주의 정책에 의해서 매우 공정하게 실력 있는 관료를 뽑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이 됩니다. 또 재상제를 축소를 하게 되죠. 재상이란 황제 바로 밑에서 국가 통치를 전담하는 고위 공무원이 재상이었는데, 이 재상제의 권한을 약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재상의 힘이 너무 강하면 황제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제 개혁을 통해서 실력 있고 황제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관료들을 뽑고, 동시에 뭔가 황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재상들의 힘을 약화를 시키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치주의 정책을 통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북방의 요나라나 나중에 뭐 또 얘기하겠지만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와 같은 나라들에게 항상 이러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송나라가 계속 위에서 요나라가 시비 걸고 옆에서 또 서하가 시비 거는. 자, 여기 요나라와 서하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송나라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군사력은 약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물자, 뭐 비단이나 금, 은 같은 것들을 매년 막 이렇게 평화 비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줄 테니까 우리랑 싸우지 말자. 우리랑 이제 그만 싸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에는 평화로웠지만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상당히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런 국가 재정의 개혁이 좀 필요하겠다.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송나라 신종이라는 황제 때에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이 왕안석은 굉장히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재정을 뭔가 회복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뭔가 국가가 좀 더 부강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했어요. 그것이 왕안석의 개혁 정치인 신법입니다.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함으로써 뭔가 재정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신법은 반대파는 구법당입니다. 왜 구법당이냐? 신법에 반대해서 신법 이전의 옛 법, 구법을 실현하려는 이 구법당에 의해서 생각만큼 실현이 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게 정치 상황이 송나라가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요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왜 요나라가 무너지게 되냐면은 바로 만주 지역은 요쪽입니다. 여기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진족에 의해서 요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여진족과 송나라가 힘을 합쳐서 요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합쳐서 무너뜨린 송나라가 여진족을 배신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회에 더 이상 북방에서 송나라를 괴롭히는 민족들이 없게 하겠다라는 생각에 여진족을 배신하고 딱 공격을 하는데 여지없이 여진족에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황허강 유역의 땅을 송나라가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송나라는 정말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송나라는 북쪽의 땅을 뺏기게 되고요. 결국 중국 황허강 유역의 땅을 금나라에 뺏기게 되면서 중국 역사는 북쪽의 금나라와 남쪽으로 밀려간 남송,
금나라와 남송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서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한은 나중에 몽골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송나라, 원래 중국의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래의 송나라는 북쪽까지 차지한 나라라 해서 북송, 그리고 남쪽으로 밀려난 나라는 남송인데, 이런 북송과 남송, 다 합쳐서 이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는 그럼 어떠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은,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다 했으니까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농업 생산력은 매우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군사적으로는 매우 연약하고 유약했던 송나라가 경제 문화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강국, 군사적으로는 약소국에 처해 있었던 게 송나라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송나라 때 어쨌든 농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농사법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품종들도 들여오게 되고 다양한 이런 여러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송나라는 사실 유례 없이 최소한 굶주리는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동시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공업도 발전이 됩니다. 자, 농업 생산력도 발전이 되고 수공업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도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한번 교과서를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송나라 때는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또 수공업도 활발해졌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상업이 발전이 되면은 무엇이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봐봐요. 자, 상업이 발전했어.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활발해지죠. 물건을 어디서 사고 팔겠어요? 시장이 발달하게 되겠죠.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또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도시와 시장이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상업적 발달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해지면은 예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형태였다가, 좀 더 뭔가 편리한 교환을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화폐가 점점 활발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동전 같은 것도 활발해지고요. 나중에는 더 좀 휴대성이 편리한 상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교자라고 불리는 지폐가 등장을 하게 돼요. 봅시다. 그래서요. 교자라는 지폐도 출현하여서 화폐 경제도 크게 발달하게 된다. 야, 여기서 교자는 세계 최초의 지폐입니다. 세계 최초의 지폐가 송나라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나라 때의 경제 발전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송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땅에는 여진족이나 서하와 같은 유목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무역, 해상 무역이 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무역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만드는 조선술, 자, 송나라의 배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정크선이라 그랬죠. 정크선이라고 불리는 배 만드는 기술이나 항해술, 나침반과 같은 항해 기구 도구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활발한 기술 발전도 있었고, 워낙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외국 상인들을 관리할 만한 관청이 필요하잖아요. 외국 상인들에게 세금도 걷어야 되고 외국 상인들에게 뭔가 이러한 규칙 같은 것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관청인 시박사라고 불리는 관청도 함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송나라에서는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이전에 당나라 때보다 사회적인 평등한 사회도 좀 더 많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과거제가 개혁이 되다 보니까 신분이 예전에 귀족 신분이 아니더라도 학문적인 능력이 뛰어나면은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글을 읽고 또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참여하고,
이제 곧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계층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계층이 사대부 계층입니다. 사대부 계층. 사대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이런 사대부 계층이 송나라에 등장을 해서 송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요 인물들로 성장을 하게 된다. 또 동시에 이러한 사대부들이 학문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중국의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 이러한 학문이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좀 더 유학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체계화된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내요. 유학의 일종인 성리학이죠. 자, 이 성리학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 우주적인 그러한 질서를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송나라에 등장했던 성리학이었습니다. 남송의 주희라는 인물이 집대성이란 것은 이전에 이제 연구되었던 것들을 총 정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성리학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 대의명분. 대의명분은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유별,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충성 관계, 그리고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해서 신분 질서를 훨씬 더 강화하는 사상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화의론. 화의론은 뭡니까? 중국의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 우리 민족도 포함됩니다. 오랑캐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그래서 한족이 훨씬 우월하다. 한족이 우월한 화고 오랑캐는 열등한 이다. 그래서 화와 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화의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전에 귀족들 중심으로 발전됐던 문화가 이제 귀족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좀 더 즐길 수 있는 서민 문화로서 발전이 됩니다. 또 송나라 때는 과학기술도 매우 활발하게 발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특별히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느냐, 나중에 유럽에도 전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나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 이 나침반은 나중에 유럽으로 전례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또 나침반과 뭐가 또 발전이 됐을까요? 예전에는 뭔가 글을 써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면은 손으로 베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많이 출판이 될 수가 없었는데 활판 인쇄술, 찍어내는 일종의 과거의 프린터가 발명이 되면서 훨씬 더 지식 전달이 활발해졌다. 마지막으로 화약도 송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가만 보면 송나라는 정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한 국가였어요. 그쵸? 이 화약은 어떤 것입니까? 뻥! 터트리는 무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이런 것들이 송나라 때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유튜브 정지시켜서 보도록 하세요. 정리를 해두고 교과서는 좀 읽어보세요. 이거 선생님 정리한 거 말고 교과서까지 읽어보면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남송과 금나라와 서하가 중국 대륙 안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슬람 유럽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거대 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로 북방 유목 민족이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이 몽골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이 몽골 제국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자세히 설명하려면 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르게 끝내야 되니까. 이 몽골 제국을 역사 무대에 등장시킨 몽골의 지도자는 칭기즈칸이었습니다.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몽골 부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모든 몽골 부족의 최고 지휘자로서 등장을 했던 칭기즈칸. 칸이란 것은 유목민족의 지배자를 뜻합니다. 유목 지배자. 이 칭기즈칸이 정확히 말하면 이 서하를 멸망시키고 금나라를 거의 멸망시키던 중에 죽어요. 그래서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중국 북부 지역에 어느 정도 세력을 펼치다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몽골 제국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조직적인 측면이 있는데, 강력한 기마 군단을, 미안해, 기만이 아니라 기마 군단을 활용을 했고, 이 기마 군단을 천호제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편성을 한 것. 이것이 군대를 지휘할 때 매우 용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외부 조력자의 도움도 받았어요. 바로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이슬람 상인들은 왜냐하면은 이 몽골이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장악을 해줘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대한 영토를 장악을 해줘야 자신들이 장사를 할 때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려서 교양망의 확대를 위해서 몽골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몽골 군대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거나 몽골 군대에게 정복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런 첩보 활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칭기즈칸의 아들들끼리 계승 분쟁이 약간 일어나요. 아들과 손자들끼리. 그래서 결국 거대한 몽골 제국은 이렇게 큼직큼직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물론 분열이 됐다는 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나라들끼리 활발하게 교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통치는 크게 4덩이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원나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쿠빌라이가 통치하는 원나라가 가장 이제 뭔가 형의 가장 높은 나라가 되고, 차가타이 1, 킵차크 한국이랑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 한국들이 또 나름대로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몽골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쿠빌라이가 건국한 원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쿠빌라이는요. 자, 쿠빌라이는 원나라를 세웠고요. 대도를 수도로 삼습니다. 대도는 어디죠?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위치를 볼까요? 원래 몽골의 수도는 이 카라코름이었어요. 이 카라코름에서 지금의 베이징인 대도로 수도를 옮겼다. 자, 이 원나라는 이제 쿠빌라이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드디어 중국의 남송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나라서 남송이 모두 몽골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원나라가 그러니까 칭기즈칸의 후예인 쿠빌라이에 의해서 세워진 중국 왕조인, 그러니까 몽골 왕조인 원나라가 남송까지 멸망시키고, 자, 여기가 이제 원래 남송이었죠. 이 남송이 칭기즈칸 때까지는 살아있었고, 그 전까지는 살아있었다가, 최종적으로 쿠빌라이는 칭기즈칸의 손자입니다. 손자인 쿠빌라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냐면요. 유목민이 최초로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나라, 몽골이 중국에 세운 원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첫 번째, 몽골 제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자, 여기 이 피라미드가 몽골의 사회 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인데, 그래서 몽골인들은 원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몽골인들은 전체 인구의 1.5% 남짓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인구의 몽골인이 모든 중국의 가장 이제 지배적인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몽골인들에게 높은 자리를 맡기고 몽골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 몽골인 다음에 원나라에서 이제 힘을 썼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생목인들입니다. 생목인들은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이슬람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몽골 제국 건국 과정에서 몽골인들을 적극 지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몽골인 다음으로 몽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고요. 자, 세 번째 계층은 한인이었습니다. 한인은 금의 지배받던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황허강 유역까지의 그 한족들이 세 번째 계층이 있고 마지막에 남인입니다. 남인은 남송에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인, 남인 모두 한족인데
이 한족들이 소수의 몽골인들에 의해서 통치받는 구조, 그것이 몽골 제일주의죠.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한족들을 통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제도는 일부 수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중국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국가가 통치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몽골 제국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동서교류가 몽골 제국 당시에 매우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봐봐요. 자, 이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서로 활발하게 교류는 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몽골이 장악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몽골에 의해서 장악된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여기 유럽과 인도와 동아시아와 이슬람 지역이 유럽, 자, 이 지역이 매우 활발하게 교류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겠죠. 자, 그럼 몽골 제국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세계적인 교역망을 형성을 하였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육상에서는 먼저 이제 강력한 군사력으로 도로망의 치안을 확보를 하고 도로망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망 곳곳에 중간에 이제 상인들이나 사신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 역참을 설치를 합니다. 역참. 그리고 해상에는 대운하나 해상 운송로까지 정비를 해서 중국 내에서 아주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대도, 몽골의 수도였던,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중심으로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여기. 그래서 초원길, 북부 초원을 통한 이동 지역, 그리고 한나라 장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비단길, 그리고 바닷길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역로가 몽골 제국 당시 형성이 되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여러 교역로를 통해서 서양과도 몽골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교황이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중요합니다. 이 마르크 폴로와 같은 상인들도 비단길, 바닷길 등을 통해서 중국까지 당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화려한 문물을 보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쓴 책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죠. 이 책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엄청나게 긴 역사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시험기간 대비 영상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원나라가요. 원나라는 결국 어쨌든 이 몽골족이, 다수의 몽골족이, 소수의 몽골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형국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나라도 나중에 가서는 약간 이제 흔들리게 돼요. 왜 흔들리게 되냐면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까지 창궐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몽골 제국이 점점 이제 휘청휘청 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왕위 계승 분쟁까지 막 안에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런 혼란기를 겪으니까 결국 이런 혼란기 속에서 원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빨간색 두건을 머리에 썼던 홍건적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홍건적들은 약간 주술을 좀 신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홍건적 하면은 원래 중국에 살았던 이 한족을 부흥시키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또 했겠죠. 그래서 이 한족들이 결국 몽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홍건적이 되어서 막 싸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홍건적의 지도자였던, 홍건적의 주요 인물이었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주원장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주원장은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으로 결국은 원나라를 무너뜨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한족이 통치하는 왕조인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홍건적 출신 주원장에 의해서. 그러면 이 명나라는 어떤 통치를 했나요? 자, 그럼 먼저 주원장이 명나라의 황제가 되어서 그 황제로서 홍무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주원장 홍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원장이 황제가 되어서 홍무제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홍무제는 난징을 수도로 해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봅시다. 이건 청나라 지도긴 한데 위치만 봅시다. 이 난징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창장강, 조금 중국 남부 지역에 있었던 도시인데 이 난징을 수도로 하여서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홍무제 주원장은 어떤 통치를 펼치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상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이 재상이란 것은 황제 바로 아래에서 국가 통치를 전담하는 고위 관료라고 했죠. 근데 이 재상이란 존재가 언젠가는 황제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홍무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황제가 국가 통치를 모두 전담하는 매우 강력한 황제 중심의 통치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황제에게 반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재상제를 폐지해버리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아주 무서운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성리학. 자, 성리학은 뭐예요? 남송 때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그랬죠. 남송 때 만들어지고 뭔가 화의사상,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이 성리학을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만들고요. 이 과거제를 정비를 해서요. 이제 몽골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한족이 아닌 이제 몽골적인 것이 모두 없어진 한족의 전통이 아주 바로 서는 그러한 명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정확한 상황을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세대장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는가, 세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나 걷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한 책이고요. 토지대장은 나라의 토지가 얼마나 있고 누가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전 백성들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갑제를 실시합니다. 이갑제는 여기 나와져 있는데 한마디로 백성들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조편성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향촌 질서, 향촌은 그러니까 지방을 다 얘기를 하면 돼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다 향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향촌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황제가 시골 마을 한 곳까지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유교는 이런 것들을 육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황제가 뭔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백성들에게 일종의 급훈,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교훈.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는데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했다. 이것이 이제 큰 목표였고요. 홍무제가 죽고 나서 약간의 명나라 안에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혼란을 수습하고 명나라의 황제가 된 인물이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이 주원장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영락제도요, 굉장히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었는데, 영락제가 했던 중요한 일은 베이징은 몽골의 수도였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위치를 좀 한 번만 더 파악해 볼게요. 베이징은 여기 있는 곳입니다. 위치 잘 봐두세요. 여기가 베이징입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그리고 나서 몽골 원정을 감행해서 명나라 북방에 남아있는 몽골 세력들이 조금 까불지 못하게 잘 수습을 하고요. 영락제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거는 정화의 대항해라는 사건입니다. 이 정화의 대항해는 영락제가 정화라는 신화를 시켜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함대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가 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쳐나갔느냐? 그 목적이 중요하죠.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봅시다. 이게 정화 원정의 지도인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가죠. 아프리카 지역까지. 7차례에 걸쳐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들까지 가고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조공을 받아요. 조공을 받아서 이 말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다 명나라의 신하의 나라다라는 것을 뭔가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정화의 대원정이 파견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 기린까지 중국에 가져오는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명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그 대외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명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기조는 해금 정책이었어요. 정화의 대원정 같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화의 대원정은 그런 명나라에서 살짝 좀 특이한 사건이었고 대체적으로는 명나라는요. 잠시만요. 해금 정책을 기본 자신들의 정책 방향으로 삼습니다. 뭐냐면은 웬만해선 바다를 통한 교역을 허용하지 않아요. 특별히 민간인들,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을 추구를 했어요. 단절된 것을 추구를 한 것이 명나라 대외 관계의 기본적인 방식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명나라는 주변과 교류를 했느냐? 오로지 조공책봉의 무역 질서만을 허용합니다. 조공책봉 뭐지? 이거 선생님이 사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명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형태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공 이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정부와 정부 간의 교류만을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대신 이 주변 국가들이 명나라를 최고 존엄의 최고 강력한 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대신 명나라는 그 조공을 바친 국가들에게 더 많은 재물들을 나눠줌으로써 서로서로 뭔가 명나라는 내가 최고 황제의 나라다라는 명분을 얻고 주변 국가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그런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방식의 국제 방식이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무역의 기본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베트남, 몽골 이런 나라들과도 조공과 그리고 동시에 명나라가 그들을 왕으로서 책봉해주는 이런 조공책봉 무역을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좀 내용을 잘 조공책봉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국가가 그렇게 막 교육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냥 삼성이 여러 나라에 가서 물건 팔고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나라 때는 오로지 국가와 국가 간의 조공과 책봉을 통한 교역만 허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명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쇠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명나라가 쇠퇴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 북로남의 정국이 펼쳐집니다. 이건 좀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역 확대를 노린 북쪽의 몽골과 동남의 왜구는 일본이죠. 몽골과 왜국이 막 여기저기서 명을 괴롭히는 북로남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조선에서 일본이 침략을 당하는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임진왜란을 처한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명나라가 힘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진족까지 완전히 힘을 써버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은 명나라는 이자성이라는 인물의 반란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베이징을 점령당한 거는 나중에 나올 청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자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명나라의 반란군이었던 이자성 그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명나라가 임진왜란 등으로 군사력을 소모를 하고 있는 동안 만주 지역에서는 지도 한번 볼까요? 만주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만주입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누르하치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누르하치는 누구냐? 옛 금나라의 후예인 여진족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여진족의 수장인 누르하치가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군사력을 소모하는 틈을 타서 군대를 일으키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후금이 건국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혼란 속에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후금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내몽골, 그러니까 중국과 접경에 있는 붙어있는 내몽골을 복속을 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동아시아 최고의 지휘자야. 내가 동아시아 최고의 군주야. 다 내 밑에 엎드려! 이런 식으로 청나라를 강력하게 성장을 시키고요.
그 중에 청나라에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끝까지 명나라만 도와주고자 했던 조선까지 완전히 복속을 지키죠. 자, 이 홍타이지가 조선을 침략했던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조선을 항복시킨 전쟁 이름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었어요. 자, 이후에 홍타이지의 아들이 이자성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자, 명나라가 아닙니다. 이자성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베이징을 점령을 함으로써 결국 명나라는 완전히 청나라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청나라에 뛰어난 황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세 명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강희제는 국내에 남아있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반청 세력을 진압을 했고요.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맺어서, 러시아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확정을 시켰다. 그리고 옹정제는 황제권을 강화하고요. 새로운 화의 사상을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화의 사상의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좀 밑줄을 쳐놓을게요. 그래서 옹정제는 혈통 중심의 화의 사상을 부정하고 도덕성만 갖추고 있으면 중화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아니야, 중화는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를 가장 잘 섬겼던 우리밖에 없다. 그것을 소중화 의식이라고 했다. 그런 것들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옹정제의 뒤를 이어서 걸륭제라는 황제가 등장을 했고 이때가 청나라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몽골까지 정벌이 되고 청나라는 최대 영토를 확보를 하고 사고전서까지 편찬을 합니다. 좀 더 사고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더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나라는 우리 아까 몽골 지배와도 비슷하지만 매우 소수의 만주족, 만주족이 누굽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진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매우 소수의 만주족에 의해서 다수의 한족이 지배되는 상태가 청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점에 만주족이 있고 다수의 한족이 만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한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이 만주족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한족을 지배할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했느냐, 그 과정들이 여기 써져 있었죠. 그래서 만주족을 아예 비판을 못하게 하는 강경한 방법을 씁니다. 조금이라도 책이나 글에 한족이 만주족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은 확 잡아다 죽여버리고. 변발 한번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 보죠. 이게 변발이에요, 이게. 요거. 어때요? 되게 웃기게 생긴 머리 모양이죠. 이 만주족의 전통 머리였는데, 이런 것들을 한족에게 억지로 시켜가지고, 니들 우리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한족 지배의 강경책이었다면, 무조건 힘으로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회유책도 씁니다. 만한 병용과 유교문화 존중. 여기 책을 통해서 좀 한번 볼까요? 만한 병용은 고위 관족의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여서 좀 뭔가 한족을 야 우리가 좀 잘해줄게 말 좀 잘 들어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는 좀 방식의 통치였고요. 유교 문화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교육 유교는 한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 유학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 실시해가지고 또 신사책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사책을 포섭을 하고 플러스 사고전서와 같은 중국 전통을 또 정리하는 책을 씀으로써 우리가 오랑캐가 아니라 너희 한족의 전통을 또 우리가 잘 계승을 하는 우리가 중화야 이런 식의 자신들의 방식을 씁니다. 또 소수민족은 간접지배 방식을 통해서 통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자, 대외 교육도 중요하죠. 외국 국가들과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조선 베트남과는 명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조공을 통한 무역을 실시를 했고요. 서양과는 어떤 교육을 했느냐. 기억을 해두세요. 꼭. 공행무역을 실시를 합니다. 공행이요? 자, 공행은 청나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서양인과 교육한 상인 조합이 공행인데요. 한마디로 서양인들과 교육을 해주긴 해줘요. 왜냐면 청나라에서 나오는 비단, 차, 도자기가 너무 서양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교육을 허용을 해주는 대신 뭐예요? 너네 대신 내 말 잘 들어.
내가 허락한 상인들과 내가 허락한 장소에서만 교역할 수 있어. 이게 기본적인 그 청나라가 서양과 교역하는 기본 방식이었다. 그래서 공행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 허용.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힘들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경제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회 문화도 살펴보는데 이거 여러분 제일 최근에 했잖아요. 기억나죠? 우리 이번 주에 바로 했던 거.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잘 들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만 한 번만 더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자면은 자, 비단, 도자기, 차, 면직물 이게 이 중국산 상품이 유럽에서 최고 인기 상품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대륙이란 말은 쓰지 맙시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합시다.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하필 이때 이제 이맘때쯤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또 아메리카 대륙의 은의 경우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잘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들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이 됩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팔아서 그 대가로 엄청난 은이 중국에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은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은을 화폐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제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됐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했던 거 신사 중요하다고 했고요. 양명학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도 써져서 서민 지위 향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본 정치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안 시대 이후에 뭐 한번 교과서 보면서 접근해볼까요? 이거 이 중에 쇼군이랑 봉건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된다고 했는데 자, 헤이안 시대 초반에 이거 다 얘기했던 겁니다. 치안이 악화되면서 무사 계층이 등장한다고 했죠. 이 무사 계층은 뭐예요? 이 상급 귀족을 호위를 해주면서 하여간 무력을 가진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무사들 중에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무사를 우리 너무 잘 아는 미안해 단어죠. 사무라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사들이 일본에서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 무사들에 의해서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막부가 뭡니까? 일본판 봉건제라고 했습니다. 일본판 봉건제. 그래서 쇼군과 부하 무사 사이에 토지로 매개로 주종 관계가 형성된 것이 일본판 봉건제였다고 했습니다. 이 막부. 그래서 이 봉건제를 바탕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 되고 이 가마쿠라 막부의 최고 지휘자가 쇼군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천황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지만 천황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 쇼군이 수장이 돼서 막부가 시작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무르마치 막부가 등장을 하다가 결국은 각지의 무사들이 세력을 다투는 이 무사들이 다이묘라고 했죠. 전국의 다이묘들이 등장을 해서 일본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에 빠진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했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열렸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